오늘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식 임명되면서 열리는 첫 당정대 회동인데요. 한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우김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윤 전 대통령 거의 정시에 출석을 했고 1차 조사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차 소환 조사에 이어서 2차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신경전이 있었죠. 예. 정시에 출석하기 어렵다. 뭐 10분만 늦춰달라. 그리고 조사자를 바꿔달라. 그래서 이제 1차에서는 뭐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조사 거부도 하고 또 조서 날인 거부도 했는데 2차 소환 조사에서는 뭐 조사 거부는 없었고 또 그리고 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진술 거부도 없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특검의 강한 압박에 좀 굴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혐의를 다 부인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제 2차 소환 조사에서 오전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서는 12.3 비상경과 관련된 국무회의의 불법성 문제, 그리고 또 외환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특검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아니면은 3차 소환 조사를 할지가 좀 이제 남은 그런 대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는 좀 더 국민들에게 정말로 송구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더 이상 좀 구차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그런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예, 어제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시에 출석을 해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검에서는 크게 그 직권남용이라든지 비아폰 삭제라든지 또 체포 방해라든지 외환과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관계자들도 소환해서 수사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겠다라고 했던 그 당사자는 직접 조사에 임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측면 지원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신문에 응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5시간 이상을 조서 열람을 했다라는 것을 봐서는 일단 그 2차 조사는 순조롭게 끝났는데 특검이 요 2차 조사만 가지고 결론을 낼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소환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조사가 순조롭게 됐다라는 거는 지금 다양한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총평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특검 조사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외환 혐의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 없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각 당의 입장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고요. 결국은 뭐 내란죄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나 이런 쪽에 혹시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들어봤습니다만 확연히 엇갈리는 양 당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뭐 당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할 말이 많고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궁색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인터뷰 녹취에서도 봤지만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분쇄를 하는데 앞장섰고 결국 이제 파면했고 정권 교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란이 확실하게 종식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확실한 내란 종식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출국 금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정권의 국정농단까지도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통일교 고위 간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캄보디아 이 원조 문제 또 뭐 차관이 갑자기 2배로 늘었다라든지 공정개발 원조도 2배로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뭐 유구무원 이런 궁색한 그런 표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특히 이제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의원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추경호 저 원내대표 같은 경우 또 지금 수사 대상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해서 소속 의원들에게도 수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은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이 지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각 당의 입장 같은 내용 듣고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는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전전긍긍하는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야만 국민의힘이 지금 공당으로서의 그 생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애초부터 계엄을 선포한다든지 할 때 그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그 후에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라든지 대선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백한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특검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의 고비고비마다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빨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고 있다. 지금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몇몇 의원들이 혹시 언급되거나 연루되었을 때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몇몇 의원들의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으로서의 시스템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계엄 선포할 때 계엄을 반대하는 당시의 당대표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애매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한다라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있고 또 혁신위원장도 뽑고 8월 달에 이제 새로운 당대표도 뽑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공당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그 스탠스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해서 지지도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안타깝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당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고 이제 앞으로 특검에서의 조사 진행 상황이라던가 어떤 결정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반응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어제 좀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지금 1, 2차에 걸쳐서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간 확보한 좀 사건의 관계인들의 진술 등과 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국무위원들을 소환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고 특검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세요?
아마 특검은 구속시키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가지 사안, 체포 방해, 그다음에 국무회의 직권 남용 혐의, 그다음에 외환 혐의, 그다음에 비합헌 삭제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든다면 김성훈 경호차장이라든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에 몇몇 국무위원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그리고 외환과 관련해서는 무hin기를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핵심 관계자로부터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진술과 아마 대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토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지금 3차 소환과 관련해서 계획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미 관련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축적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진술 신빙성을 검토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특검이 내부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지금 와 있다라고 추정은 해보지만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그 신문을 받으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부인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얼마만큼의 물증과 신빙성을 가지고 특검이 결론을 내리느냐를 지금 지켜보는 것이죠. 예, 언급해 주신 부분처럼 아직 3차 소환 일정이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뭐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3차 소환 조사 없이 영장 청구를 바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바로 영장 청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말씀하신 대로 3차 소환 조사 없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철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특검이 준비한 질문 이걸 다 이미 1차, 2차 소환 조사에서 소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더 물어볼 질문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1, 2차 소환 조사 결과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3차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관련된 뭐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든지 국무회의의 뭐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됐고 또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필요하지는 않겠다. 만약에 3차로 추가 소환을 한다면은 외환 혐의와 관련돼서는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특검에서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신을 확보를 해서 구속해서 계속 수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든다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과연 발부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 이제 특검도 구속영장 청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신을 구속하는 건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첫 번째로 혐의가 소명이 됐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와 증언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혐의는 소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중요한 대목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찰의 소환 조사를 3차례나 거부를 했어요. 특검의 이제 소환에 마지못해서 나온 이유도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우려해서 나온 것인데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어주면 말 맞추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형평성 문제인데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원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인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김영현 전 국방장관은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추가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니까 또 지금 구속이 된 이런 상황. 그래서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특검이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느냐. 조만간에 할 것이다.
그리고 영장 청구를 하면은 저는 법원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영장 발부는 영장 판사가 하는 것이고요. 청구는 물론 특검이 하겠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 비법률가들이 속단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체포영장 때도 그랬고 또 구속영장이 취소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특검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장을 청구하고자 하겠지만 굉장히 그 치밀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아직 수사 중인 그 외환 혐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평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맞습니다. 지금 소위 그 일각에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대통령은 지금 나와 있고 그 주요 소위 가담자들이 지금 뭐 예를 든다면 구속돼 있거나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 지금 사법 리스크,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공범들은 이미 대법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형평성의 원칙이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열리고요. 이 자리에서는 아마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의 집행 준비라든지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추경안에 담긴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공방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 지난해에 전액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실 그리고 또 검찰 해가지고 특활비를 다시 왜 부활을 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로남불은 국민의힘도 내로남불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특활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특활비를 삭감한 거는 맞으나 특활비의 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요구를 했는데 전혀 소명이 없었다. 그리고 본회의가 바로 이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로잡을 수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정말로 필요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정말로 대통령실이 일을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실제로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서는 술 마시느라고 일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대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특활비가 구체적인 증빙이라든지 영수증 처리 없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히 필요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도 야도 일부 필요 있다. 구체적으로 안보라든지 대통령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좀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있도록 한다라든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아예 특정을 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액수도
뭐 좀 조절을 한다라든지 이런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어떤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부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주장이 맞았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특활비를 복원시켰으니까. 특히 검찰이라든지 대통령실과 관련한 특활비가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반발하면서 내로남불이다, 졸속 행정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경찰 특활비도 복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을 때 예를 든다면은 지금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굉장히 공세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위장 수사를 한다든지 해외 출장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면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마약과의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경찰에서도 그런 비용이 복원됐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파적으로 이러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깎고 다시 복원시키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지금 휘하될 수 있는지를 민주당 정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특활비를 깎았으니 그대로 깎자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복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되니까 그때 복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사과를 하면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사과가 없으니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번 주 초에 이제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어쨌든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도 공개가 될 테고요. 그리고 첫 회의를 열게 되면 향후에 이제 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언을 할 때 국민의힘의 지금 이제 비대위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금 같이 맡고 있는데 얼마만큼 그 혁신위의 입장을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그 정치적인 미래와도 이제 그 연결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을 하면서 어떤 생존의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혁신위 출범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비관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관론을 낙관론으로 전환시키는데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얼마만큼의 역량을 발휘하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위원장이 실질적인 당 개혁안을 내놓게 되고 당 주류가 좀 이에 공감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송문석 지도부 자체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문석 지금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직하고 있죠. 예. 범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선긋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TK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을 뭐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서 뭐 혁신위를 구성을 한다 해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2달 동안에 무슨 결과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혁신 전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뭐 과도기적인 관리형 지도부다, 관리형 비대위다. 그래서 새로 선출될 당 대표에게 혁신을 맡기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안철수 혁신위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저희 대담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앞선 뉴스에서 현장 화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관세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협의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출국을 하긴 했거든요. 어떤 결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2개 나라의 관세 부과율을 7일 날 통보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12개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날 발표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행보도 과거 미국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간다?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그 안보실장으로서 코피가 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 있는데요. 이 관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12개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는 거는 너무 늦은 것이다. 진작에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을까라는 아쉬움. 물론 12개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데 그 12개에 속했든 안 속했든 지금 미국으로 가는 거는 좀 늦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논의하게 될지 어떤 결과 나올까요? 지금 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확하게 누구를 만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남을 일단 추진하고 미국- 있다까지는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정해진 예.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예. 것이기 때문에요. 뭐 만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는데 지금 확실한 약속 없이 간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상황이 급하다. 그래서 현안과 관련해서는 뭐 통상 관세 문제, 안보 문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보다 더 급한 것이 한미 정상회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G7 주요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동 사태 때문에 이게 추진이 안 됐고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중요한 관세 협상 등을 다뤄야 될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9월 3일이 중국 전설적 80주년 기념식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초청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지금 소통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만약에 이 전설적 기념식에 참석을 하려면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성락 실장이 급히 지금 미국으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소식이 날아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